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교통정보 듣고 시작하죠.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들고 나는 길 중에서는 성산로에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쪽으로만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고, 그나마 신촌로나 마포대로는 신호 주기에 따라서만 주춤합니다. 이 밖에 과천에서 사당으로 진입하는 데는 정체가 그렇게 오늘 심하지 않은 편인데요. 이어지는 동작대로도 사당역에서 이수역 쪽으로 이동하는데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과천에서 양재동 쪽으로 진입하는 데는 현재 광창나들목 에서 서남나들목 쪽으로 우면산길이 정체가 되고 있고요. 309번 지방도도 봉담에서 과천 쪽으로 가는 길, 청사나들목에서 상하벌 지하차도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분당수서로 이용해서 도심으로 진입하는데 복정에서 탄천까지 밀리고 있고, 옆에 언주로의 경우도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이동하는데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오늘 아침에 꼭 알고 가야 할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네. 요새 이 부동산 전문가들을 만나면 다 이런 소리 하던데, 이 전세 제도가 사라진다. 예? 네. 이게 전세값은 결국 전세값이 주택 가격과 일치한다. 이론적으로요. 그렇게 된다. 예. 이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재 분위기로도 그렇고요. 이런저런 분석을 해봐도 대한민국 전세제도 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을 다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월세 반전세 돌리고 있고요. 전세 나왔다 하면은 뭐 그게 귀에서 부르는 게 값인데, KB국민은행의 이제 부동산 통계 굉장히 많이 널리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달에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대비 전세가의 비율입니다. 평균 68.8%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전세가 비율이 2001년 10월에 69.5%였는데요. 이제 거의 근접한 겁니다. 역대 최고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크게 보면 이제 집값의 70%입니다. 전세 가격이. 이것도 이제 대단한데, 또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도 지금 집 사려는 사람 없습니다. 원래 이 정도, 원래 60%부터 집을 사야지 맞는 건데, 이것도 과거와는 아주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뭐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뭐 어떤 지역인지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만, 몇 천만 원만 더 내면 전세값에다가 집을 사더라고요. 예. 그런 곳이 많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데. 이게 네. 80% 이르는 곳도 있다며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 광주가요, 예, 전세가율이 78.4%, 거의 80%가 많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의 남구가 81.3%로 지역적 1위를 차지했는데요. 집값 1억에 전세가가 이제 8,200만 원쯤 된다는 건데 상당한 겁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집을 삽니다. 수원, 안양, 군포, 의왕, 오산, 화성,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모두가 다 이 전세가 비율 70% 넘었었고요. 이제 서울은 이제 집값이 워낙 높으니까 64%였습니다. 상당한 수치입니다. 60%니까 별거 아니네 아니죠. 집값이 높으니까요. 구별로 보면은 서울의 성북구가 71.1%로 70%가 넘은 곳이었고요. 어제 이제 금통위 보면은 금리 인하 뭐 이런 뉘앙스도 풍기지 않았습니까? 저금리가 계속되면은 이론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 가격은 집값과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전세 가격 받아봐야 굴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은행 뭐 예금금리 2%라는데 2%도 안 됩니다. 이자 속세 빼면은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할 요인이 없는 겁니다. 집값도 안 오르는데 그 돈 받아서 굴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제 집값, 전세값이 될 거다 이런 건데, 그 전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세 제도가 사라지고 유럽, 미국처럼 이제 본격적인 월세 시대 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참 집을 안 사는 거 보면 신기해요. 이렇게 됐는데도. 그죠? 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새벽 외신을 보면 거의 포르투갈 단어로 도배를 하던데, 예. 이게 뭐 호날두 선수가 뭐 갑자기 뭐 어떻게 뭐 재혼이라도 하는 겁니까? 뭐 왜 그래요? 그렇죠. 하도 우리가 이제 포르투갈 많이 접하는 뉴스는 호날두 관련 뉴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어젯밤 오늘 새벽에 좀 문제가 터졌습니다. 포르투갈의 최대 은행이
재무 건전성 우려가 부상하면서 유럽 증시가 폭락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 미국 증시도 장 초반에 막 급락하면서 어제 밤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거렸었는데요. 미국 시장 그나마 좀 많이 낙폭을 회복했고 상대적으로 금값은 튀어 올랐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요, 포르투갈의 최대 은행이 방코 에스프리토 산토라고 합니다. 발음 좋으시네. 프론토? 예, 좋습니다. 네, 이 은행의 모기업이 이제 에스프리토 산토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데, 예. 이 모기업이 최근에 단기채, 일부 채권 상환을 못하고 있다. 예. 즉, 이자도 못 내고 있고 빚 못 갚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면서 이 자회사인 포르투갈 최대 은행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날 이 방코 에스프리토 산토의 주가가 18%가량 이제 급락을 하면서 거래가 아예 중단이 돼버린 사태. 그러면서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이 급락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포르투갈 피그스라고 옛날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피그스, 포르투갈 막 피그스 가지고 한 1년 반 우리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10년, 2011년.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요. 주말까지는 분위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 자체를 흔들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국채 10년물 채권 가격도 수익률 급등했고요. 포르투갈 증시가 최근 10거래일 동안 12%가량 급락을 했어요. 개별 종목으로 보면 50% 넘게 하락한 게 많고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게 은행이 흔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은행은 포르투갈 은행이라고 해서 한국과 은행 아니거든요. 유럽 전반적으로 이게 막 서로 빌려주고 돈 그렇죠. 퍼주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제 전문가들 이 유럽 쪽에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유럽은행 전체에 연쇄부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아이고. 나오거든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보고요. 예. 이 포르투갈 은행이 좀 어떻게 대처하는지 봐야 되는데 이 긴장할 필요는 있어 보이죠. 이런 걸 낙관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시장을 다정하다 좋아지는 게 좋죠. 그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 CDS 프리미엄 금리 이것도 네. 오르겠네요. 그럼 포르투갈이나 유럽 쪽에. 예. 국채 수익률이 이제 21bp나 올랐으니까요. 그것도 아. 굉장히 올랐고 유럽이 또 참 이게 은행이 항상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얘기 한번 해보죠. 최근에 그 효성그룹 내 삼형제 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경영권 네. 분쟁. 이게 다시 본격화되고 있는데. 예.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익숙한 풍경 아닙니까? 상속재산이나 경영 가지고 싸우는 거? 예, 재벌가가 이제 창업주나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고 경영권 승계를 할 때 조용하거나 막 잠잠하거나 화목하게 끝났다 이런 뉴스가 들리면은 이게 좀 이상해집니다. 오히려 그런 뉴스가 이상한데요. 그렇죠. 재벌닷컴의 이 조사에 따르면은 국내 40대 재벌 그룹 중에서 지금까지 형제 간 이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곳이 17곳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재벌 2개 중 하나는 상속할 때 꼭 이 피비린내 나는 상속 분쟁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예. 국내 1위 재벌 그룹은 이제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또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간 소송전이 있었고 이게 또 다시 이건희 회장 대 이재현 CJ그룹 회장 숙질 간 갈등까지도 좀 비화가 됐습니다. 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이 라면 놓고선 막 또 티격태격했었고 태광그룹 쪽에서는 이제 이호진 회장 남매 간 상속 분쟁을 좀 겪고 있는 거고요. 이 밖에도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열거하기는 좀 힘들죠. 40곳 중에 17곳. 제가 볼 땐 이거보다 훨씬 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심각한 게 17곳이고요. 아마 예. 이런저런 하면은 40곳 중 한 38곳? 그 정도 되겠죠. 근데 두 곳도 이 기업은 형님이 가지셔야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 효성그룹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것만 하나 간략하게 정리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효성그룹 조성래 회장이 지금 많이 아프세요. 담당한 알기고, 예, 또 지금 횡령배임으로 있고 해서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이미 이제 삼형제 간에 경영권 분쟁, 재산권 이 상속 분쟁이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최근에 삼형제 중에 둘째 아들 조현문 전 부회장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지분 다 팔고 나는 이제 좀 관여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이 둘째 아들 이제 조현문 변호사입니다. 조현문 변호사가 형 조현준 사장 또 동생 조현상 부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이제 그룹 계열사를 이 배임 횡령이 횡행하고 있다 수사해달라 이러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거든요. 살벌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소송 받아놓고는 큰형이랑 막내랑의 대결 구도라고 하는데 갑자기 지금 다시 둘째가 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효성의 삼형제 간에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 상속 분쟁이요, 경영권 분쟁이. 그래서 불씨를 지핀 겁니다.
앞으로 효성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또 이제 조윤문 둘째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냥 뭐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런 신고를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 사회적 예, 정의 그냥 차원에서. 정의 예. 차원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속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효성의 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 근데 제가 이거 이렇게 보니까요. 역시 돈이 많은 것보다도 형제간의 우애에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오늘. 예. 너무 행복합니다. 그게요. 예, 모여가지고 맞습니다. 삼겹살 굽고 소주에다가. 그럼요. 예, 네. 맞습니다. 갑자기 삼겹살이 먹고 싶어지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어제 국회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와대 기관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간부 그리고 관계자가 나와서 질의응답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 특히 청와대가 재구실을 전혀 하지 못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YTN 속보를 통해서 처음 접했다고 밝혔고 대통령의 구조 지시는 배가 전복되기 시작 직전인 10시 15분에야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런 늑장 대응으로 수백 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된 겁니다. 어제 기관 보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기관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성과 나름대로 있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것도 성과라고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좀 설마 아니겠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 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들이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예. 그 정도는 아니겠지. 예를 들면 어떤 측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도, 청와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할 만큼은 했는데, 상황이 좀 어렵거나, 그래서 잘 안 됐겠지라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면은, 글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너무, 매뉴얼대로 지켜진 건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근무 태만에, 거짓말에, 은폐, 이런 것까지요. 은폐요? 예. 예를 들면 어떤 은폐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진도 VTS 진도 근무자들. VTS. 예. 이런 경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예. 심지어는 자신들의 모습 감추기 위해서, 화면을 지우고, 또, 심지어는 CCTV를 돌려서 다른 데를 보게 만들고, 이런 모습들. 이건 참, 너무한 모습이 아닌가. 예. 지금 그리고 청와대도 할 만큼 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김기춘 비서실장의 입장은 청와대는 최종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실제로 안행부가 이 최고 책임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저께도 그 기간 보고 말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셨죠. 예.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청와대가 책임을 벗어나고 뭔가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법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도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청와대가 책임이 있는 걸 분명히 인정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부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거의 말장난 수준이고요. 예, 우리가 국민들이 청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청와대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청와대에 대해서 거는 기대치라든가 바라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자꾸 법적인 문제를 갖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국민의 바람이나 눈높이하고 너무 독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되기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어제 특히 네. 여야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네. 부분은 유가족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16일까지는 특별법을 통과를 시키겠다,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어저께도 재확인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많이 의아하고요. 과연 그렇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저희하고 기존 여야 사이의 특별법 내용의 차이 간격도 크지만, 여당과 야당 사이의 특별법 그 내용도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요 며칠 사이, 2, 3일 사이에 합의를 이루어서,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 여야가 제출한 법안하고 저희하고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 활동 시한도 기본 2년, 필요할 경우 플러스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위원도 국회와 저희 가족이 동수로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여야 거를 보면 여당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권, 기소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야당은 수사권이 있고 기소권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 특별검찰을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절충안이 돼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보면 야당과 저희 안이 좀 가깝고 여당과 야당이 안은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지금 이제 진상규명 하는 거요. 네. 어쨌든 지금 국조는 끝나죠. 그렇죠? 국정조사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서도 진상규명이 지금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유가족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앞으로 기간이 더 남아있긴 하죠. 예. 한 달 반 정도에. 그런데 그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게 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국정조사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번 국정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이번 기관 보고만 딱 놓고 보더라도 기관에서 출석을 안 하겠다 또는 자료 제출을 안 하겠다 예. 이렇게 해도 제지할 수단도 없고요, 방법도 없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유야무야 지나가 버리는 이런 권한을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특별법의 진상규명위원회는 뭔가 잘못 위증을 하거나 아니면 제출을 안 한다거나 나오질 않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강력하게 법적으로 제재하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거의 검찰 수사와 비슷한 수준의 그런 것들이죠. 그렇다 보면 이 국정조사하고는 완전히 차별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요, 제가 이거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도 여기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 SNS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특별법 서명을 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평생 지원하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예. 그런 문제 때문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 SNS나 아니면 어제나 어떤 신문에도 기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기가 막힌 이런 내용들이 저 같아도 진짜 그렇다고 그러면 저도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좀, 철저한 진상규명이 좀 못마땅하신 분들이 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가 실제로 제출한 특별법안 내용을 보면 거의 한 90% 이상은 진상규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부분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배상과 보상의 문제, 그다음에 유가족의 어떤 지원에 관한 문제가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내용들도 이 변호사협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최소한의 또 기본적인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후에 모든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다라는 강력한 권위에 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만 담겨 있죠. 예. 그분들이 얘기하는 무슨 평생 직원이라든가 무슨 뭐 특별한 혜택 뭐 이런 거 의사자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말이에요. 이런 소문을 낸 사람들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생각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럴 생각은 있는데, 글쎄요. 저희가 여력이 없습니다. 여력이요?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될 어떤 정신적인 여력, 윤리적인 여력이 없고요. 그런데 좀 부모님들이 너무나 분통을 토로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검토해보고 생각해보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민변이나 이런 쪽에서 부탁을 하면은 또 그쪽에서 그건 그것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그렇게 또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 두 번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예? 예, 뭐 그렇죠. 근데 어떻게 참 세상이 그래요. 세상에 원래 또 특이한 사람들도 있게 마련 아닙니까? 예. 근데 뭐 워낙 주변에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럼요. 맞습니다. 또 그 힘으로 저희들이 또.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 다수고 좀 그런 사람이 소수해야지 세상이 굴러가죠. 예. 그 앞으로 정말 어떤 부분 더 노력하실 생각이세요? 이제 남아있는 국정조사 일정 청문회도 남아있고요. 뭐 주변에서는 청문회 과연 필요하냐 이렇게 하면은 그만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는 분명히 한계가 보이더라도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이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 이것에 저희가 더 집중을 할 생각이고 특별히 이번 주까지 하면 거의 4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서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뜻이라고, 그런 국민들의 뜻이라고 그러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뜻을 받아서 더 열심히 이 특별법을 관철시키고 더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B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휴가철엔 비행기값 반값 더블로 받아 속상하지만 더블로 받아 기쁜 것도 있다. 한국타이어 썸머 핫 이벤트. 한국타이어 전문점에 방문만 해도 포드 포커스 디젤 등 선물을. T스테이션 가면 안전점검으로 안심 주는 더블 이벤트. 8월 말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태풍 너구리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들은 상당히 많이 남은 지역들이 있죠. 제주 지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태풍, 홍수, 가뭄 이런 자연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항상 이럴 때만 실감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재난의 공포, 또 이 공포에 맞서는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리는 모습을 그리는 영화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 해보죠. 영화평론가의 대부시죠. 제가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잭 니콜슨과 닮은 사나이 오동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마다 선글라스를 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 그게 진짜 잭 니콜슨 아침에 같아요. 빛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이 계속 막 아려오네. 아까 거대한 흐름 가운데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 재난 영화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인간이 작으면서도 얼마나 큰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재해에 맞서서 꼭 영웅들이 나오고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희생의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적이거나 또 숭고한 어떤 모습을 보일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재난 영화에서는 희생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많이 느끼니까 작은 존재이면서 큰 존재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영화들이 재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명작을 한번 그 재난 영화, 자연재해 뭐 이 명작을 꼽히는 영화를 꼽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TV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신 영화가 피어스 브로스난 007 역을 맡았었던 예전에 피어스 브로스난 주연의 단테스 피크 같은. 단테스 피크 화산 폭발하는 화산 폭발이죠. 그래서 예. 이 영화는 사실은 극장에서 성공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공중파 TV나 뭐 케이블 TV를 통해서 매우 반복적으로. 네. 그래서 그 반복하면 역시 홈얼론 쫓아갈 게 없죠. 그냥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제는 오히려 안 나오죠. 하도 나와가지고 하도 나와서 너무 나오고 나홀로 집에는 하도 네. 나와서 안 나오는 것처럼 이 단테 스피크도 그 정도로 많이 그 방송이 돼서 아마 굉장히 친숙한 재난 영화이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투모로우 같은 작품이죠. 투모로우. 그건 바다에서 그냥. 그러니까 빙하기 그렇죠. 빙하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예. 사실은 이 투모로우는 빙하기 얘기인 척 또는 자연재해 영화인 척 이렇게 그 외피를 둘러싸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버지 영화죠. 부성애에 대한 영화고요. 저는 투모로우 같은 영화를 보면 이 빙하기가 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남쪽으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 근데 거꾸로 그 아버지는 아들을 구하러 위로 올라가죠. 워싱턴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는 겉으로는 그런 빙하기 얘기, 그런 자연재해를 맞았을 때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받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부성애는 곧 사실은 지도자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어떤 부재 또는 부성애의 상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 한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 한 사회를 이끄는 리더십 이런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모로우 볼 때마다 그 시대가 사실 부시 시대에 나왔던 그런 자연재해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실은 재해의 기간이었다. 그 미국의 부시 정부에 대해서 물론 옹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비판적인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 이라크 전쟁이 일으켰죠. 뭐 등등 9.12 테러 사건이 있었죠. 사실은
부시 정부 시절에 많은 것들이 상실된 어떤 미국 사회에서의 가치가 상실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영화였습니다만 투모로우 같은 작품은 사실은 사회적 재앙 또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위기 이런 것들을 암시적으로 그린 영화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투모로우 같은 영화도 단테 스피크처럼 케이블 TV를 통해서 반복과 반복. 반복적으로 예. 지금 방송되고 있어 많이 아시는 영화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잔한 영화들 이렇게 보면은 이 CG가 불가피하잖아요. 네. CG로 그 뭐 대지진 뭐 이런 영화도 있고 근데 CG 근데 이게 CG를 잘하면 괜찮은데 이게 CG를 잘 못하면 엉성하죠. 네. 이게 참 코미디가 돼버려요. 잔한 영화가. 눈높이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실사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그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예. 작년에는 그럴듯한 그 그래픽 영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올해 보면 또 좀 다르시고 그래픽의 어떤 그런 그 현실감, 예. 뭐 어떤 리얼리티 이런 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서 일취월장한다 그렇죠. 이거군요. 예전 영화는 항상 좀 엉성하게 보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전 주라식 파크 있잖아요. 네. 주라기 공원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래도 지금 봐도 그거는 진짜 그럴듯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사실은 그런 그 주라기 공원의 어떤 그 기술력에 버금가는 그 컴퓨터 그래픽의 어떤 그런 기술력을 보였던 분이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시지만 심영래 씨가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기침한 겁니다. 예. 영구 같은 무비가 사실은 굉장히 그 고농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의 그 그래픽 회사였거든요. 용가리 뭐 이런 거. 그렇죠. 디워. 네. 디워. 사실은 그 그래픽 기술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 주라기 파크에서 보시면요. 주라기 공원에서 보시면 잘 다시 한번 복귀해서 보시면 공룡이 지나갈 때 뛰어갈 때 그 발걸으면서 이렇게 먼지가 풀썩풀썩 납니다. 네. 그거 다 그래픽이거든요. 근데 그런 디테일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룡이 예를 들면 뭐 네스호의 괴물 같은 공룡이 네. 그 연못을 또는 큰 호수를 지나갈 때 그림자가 이렇게 그렇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을 사실은 한국에서 살리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회사가 사실은 영구 같은 무비였고요. 심영래 씨였던 거죠. 그러니까 심영래 씨가 잘못했던 것은 제가 뭐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좋은 기술력을 갖고 그 기술력으로 영화랑 결합하면 좋았을 텐데 스토리가 너무 빈약하죠. 늘 연출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그 할리우드에서 조지 루카스가 영화를 만들기보다는 ILM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특수효과 회사를 할리우드에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심영래 씨 같이 이렇게 그래픽에 대한 그런 노하우나 그런 생각이 많은 분이었다면 이런 자연재해 영화를 그 누군가 만들 때 기술력으로 붙었으면 아직도 사실은 굉장히 큰 회사로 남아있을 겁니다. 예리한 지적이시네요. 사실은 스토리가 너무 빈약하잖아요. 연출하지 말았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 기술력과 이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전 사실은 디워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아마 독보적인 회사가 됐을 거예요. 영화 같은 경우는. 디워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사실은 좀 너무 그 연기력도 딸리는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좀 그래가지고 저는 좀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그 디워에서 사실은 이무기가 건물을 휘감고 올라가는 한 카트 장면 같은 경우가 사실은 6일 정도의 엔코딩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사실은 정교한 기술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던 곳이 사실은 제가 자연재해 영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니요. 되게 재밌어요. 영화 같은 무비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직원들의 어떤 그런 헌신적인 기술력이나 뭐 개개인의 어떤 그런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났던 회사고요. 잘 지켜졌으면 한국 그 컴퓨터 그래픽 영화에 일정한 어떤 역사의 장을 차지했을 수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말씀하시니까 해운대 생각나네. 해운대도 그 저 재난 영화 아닙니까? 해운대에서 그래서 그 그래픽 그 회사가 없어서 사실은 외국의 그래픽 회사한테 그런 그 쓰나미의 어떤 그 표현력을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려면 밑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쪽 회사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그 해운대에 그 그림을 보내달라. 사진 같은 걸 거기다 입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름 시즌에 해운대의 모습을 보내줬겠죠. 예.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예. 그 사람들이 예. 피서객들이 몰려 있는 그림을 보내줬더니 저쪽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그 사진을 받고 나서 너희들이 그 CG 입히지 말고 그냥 해변가 사진을 보내달라는 거죠. 그쪽 사람들은 한국의 부산의 해운대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는 이거는 CG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윤재균 감독이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아니다. 이거 실사다. 그쪽 그 그래픽 감독은 절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해변의 그림을 보내달라. 그래서 한참이나 그걸 설득하는데 힘들었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현실의 비현실이고 비현실의 그렇죠. 현실이라고요. 네. 사실은 7월이나 8월 달에 부산 해운대 모습은 기가 막히죠. 이거는 이게 해변이 아니죠. 그렇죠. 아니 쫙 그냥 앉아 사람들 빵빵하니까 비치 파라솔이 그렇죠. 완벽하게 그 해변가에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거의 사실은 수십만 수백만 인파가 몰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 한 번 잠깐 몸에 담그는 정도고 뭐 서핑을 즐긴다든가 이런 것도 그런 건 불가능하니까. 그 해운대를 만들 때 그런 그 뒷얘기가 있고 윤재균 감독이 그 얘기를 하면서 부산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전화를 하거나 자기가 이메일을 보낼 때도 설득력이 없다. 그런 얘기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재해 영화 하면은 뭐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타워. 사실 근데 이 타워라는 우리나라 영화는 타워링 인페르노의 그렇죠. 한국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영화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울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큰 건물에서 불이 나거나 무슨 또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벌어진 이야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폴 뉴만 주연의 영화 맞습니다. 타워링을 버금가는 건 없는 것 같고요. We May Never Love Like 그렇죠. This Again이 이제 이 타워링 같은 작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보게 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적재해인 거고요. 인적재해를 그러니까 인재 그러니까 그렇죠. 이 관리를 잘못해서 벌어지는 우리 사회 같은 데서 우리 사회에서 많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영화 속에서 관객들은 그것을 구출해내는 사람, 구조해내는 사람,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라도 그런 영웅을 보고 희생을 하고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인적재해나 자연재해를 빙자한 인적재해에 대한 어떤 그런 영화는 많은 대중들의 사실은 마음속에 그런 그 환상, 판타지 이런 것들 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실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라도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어려울 때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대부분 자연재해는 굉장히 비극적인 소재에서 출발하지만 대부분 해피엔딩입니다. 영웅이 다 구하죠. 영웅은 희생되더라도. 희생이 되잖아요. 희생이 되더라도 슬프잖아요. 사람들은 어쨌든 다시 재생하고 다시 살 수 있는 뭔가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자연재해를 딛고 다 같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그런 모멘텀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재해 영화가 재해 참상을 그리는 영화기보다는 사람들의 희망을 그리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자연재해죠. 우주에서 갑자기 운석이 온다든지. 네. 그렇죠. 아마겟돈. 네, 그래비티. 그래비티.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비티 같은 영화도 인간은 정말 망망대해 같은 우주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주를 다 껴안고 있는 것이 마음속에 껴안고 있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우주가 있고 우주 한가운데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래비티 같은 영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산드라 블록이 사실은 두 발을 딛고 일어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인간은 끝내 두 발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자기의 그 개인적 의지가 항상 충만한 존재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였고요. 아마 재난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재기할 수 있다.
어렵지만 우리는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외계인들이 침공하는 것도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거요? 단테 스피크만큼 방송에서 많이 보시는 영화가 말씀하신 인디펜던스 데이죠. 그리고 7월 4일이 얼마 전에 그렇죠. 지났습니다만 예. 네. 미국의 그런 기념일에 맞춰서 만들어진 영화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의문은 들어요. 침공을 당해도 미국 중심이고, 그렇죠. 재난을 받아도 미국 중심이고, 그렇죠. 나중에 또 해결될 때 보면 뭐 만세를 부르는 건 이란에서도 만세 부르고, 뭐 영국에서도 만세 부르고, 항상 미국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서 할리우드가 사실은 세계적인 그 영화 장사를 하려면 그럼 미국 중심적 사고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슈퍼맨이 구하는 건 미국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계를 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미국에서 항상 미국 상공에서 올라가서 지구를 이렇게 받치고 있죠. 그렇죠. 네. 그 참 정말 아주 독특하다고 저도 생각을 맨날 하는데 그 재난 영화에서만 나오는 특이한 인물 캐릭터 구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늘 고독한 영웅의 스타일이죠. 맞아요. 네. 아무도 그러니까 인정해주지 않는 거. 그래서 사실은 좀 약간 그 별종 취급받던 사람들 그리고 늘 재난을 외치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다. 그렇죠. 실제 재난이 닥쳤을 때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희생에 의해서 그 커뮤니티나 또는 인류나 이렇게 미국 사회나 특히 미국 사회가 그렇죠. 구출되는 그런 얘기들을 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재난 영화라고 명칭하고 싶지 않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피서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의도적으로 공포를 찾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좀 전에 인터뷰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워낙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의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만 사람들은 여름철이 되고 더워지고 그러면 의식적으로 좀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고 싶어 하고요. 그걸 통해서 현실의 어떤 안주감, 현실은 그래도 그렇죠. 그런 그 환상 속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것이 더위를 피해 나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런 피서 영화, 재난 영화가 많아지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동진 평론가였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 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GA SK텔레콤 오늘도 문자 몇 분 보내주셨죠? 1397님 오늘 오동진 평론가님은 철학자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018님 저 오늘 해운대 가는데 두 분 말씀에 빵 터졌어요. 이런 저도 참 오늘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웃은 만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월요일 7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